제 이름은 황영자. 올해로 65입니다. 평생을 은행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덕에 저는 웬만해선 놀라지 않는 담 큰 사람이라고 자부해왔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며느리 혜림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던 그날 밤,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발바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공포를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녘, 악몽에서 깬 듯 눈을 떴을 때 휴대전화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혜림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억눌린 듯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은 채 그저 계속해서 빨리 와달라고 정말 급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을 아낄수록 제 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우리 가족 모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인생길에 오신 여러분께 드리는 그 끔찍했던 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65, 황영자입니다. 평생 은행밥을 먹다 막 은퇴했지요.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직업병 탓인지 숫자에 예민하고 모든 일에 논리를 따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디 논리대로만 흘러가던가요? 특히 칠흑 같은 한밤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정 12시, 선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차가운 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두운 방안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 혜림, 부재 중 전화 8통,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죠. 이 늦은 시간에 8통이라니 무슨 변고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제발 빨리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혜림이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또랑또랑하고 기죽지 않는 목소리의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마치 땅 밑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음산했습니다. 혜림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말씀 못 드려요. 오시면 알아요. 정말 급해요. 어머님, 제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1초 정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싸늘한 예감, 차가운 전류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 돈 때문인가? 제 며느리 최혜림, 참 예쁘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했죠. 시집 오고 몇 년간은 예의도 바르고 저에게도 깍듯해서 고부관계가 꽤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혜림이는 이런저런 핑계로 제게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유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남편 사업 자금이 급하다. 손자 준우를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처음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줄 알고 어미된 도리로 돕고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로 평생을 산 제 눈에 돈의 흐름이 영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성이의 사업이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적자를 볼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매번 죽는 소리를 하며 어머님, 이번 한 번만요 라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주저하면 며느리는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아들 민성이는 거들기 바빴습니다. 엄마, 혜림이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그러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 체면도 있고 준우 교육은 포기 못하잖아.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 준우를 봐서 꾹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달간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돈줄을 끊고 집안일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2시 12분. 손에서 힘을 빼기도 전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9번째 전화. 10분 간격으로 마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듯 집요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제발. 혜림이의 목소리가 이번엔 급박하면서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출발하세요. 정말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너 진정해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우는? 민성이는? 준우는 자요. 오시면 다 알아요. 말끝을 흐리며 또다시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다시 먹통이 된 화면을 노려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정말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119를 불렀어야지 왜 나한테만 전화를 해댈까요? 부부싸움이라면 그 성격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저렇게 목소리를 죽이며 벌벌 떨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방금 통화에서 혜림이 등 뒤로 낯선 남자의 헛기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민성이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주소록에서 아들 박민성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면 아들놈 목소리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적이고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니. 혜림이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남편이란 놈이 전화를 안 받는다? 아무리 배터리가 없어도 충전해서 켰어야 정상입니다. 저는 다시 혜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가 가자마자 받더군요. 어머님, 출발하셨어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재촉을 무시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림아, 민성이 바꿔라.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뒤, 혜림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묻지 마시고 그냥 와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제발요. 20분 안에 꼭 오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 집에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들네 집까지. 새벽이라 차가 안 막혀도 40분은 좋게 걸립니다. 20분 안에 오라는 건 구조 요청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읽으라고 시킨 미리 적어둔 협박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이건 돌발 상황이 아니라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함정이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숫자 3개를 눌렀습니다. 112.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접수 요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제 며느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감금된 것 같아요. 주소는 아들네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불러주자 경찰은 즉시 관할 지구대에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거실.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의 선풍기는 느릿느릿 돌아가고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혜림이는 왜 그런 말투였을까? 그 남자의 기침 소리는 누구였을까? 민성이는 어디 갔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건가? 혜림이랑 준우가 묶여있는 건 아닐까? 평생 착하게 살다간 남편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식구들 무사하게 해달라고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총알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영자 씨 되십니까? 경기 일산경찰서 형사과 김 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저는 맞다고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침착하게 대처하신 덕분에 며느님과 손자분 목숨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자신도 구하셨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애들은 괜찮나요? 네,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놀라긴 했지만 무사합니다. 그제야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신고받고 바로 출동해서 상황을 보니 심상치 않더군요. 사복 형사들이 먼저 창문으로 확인했는데
거실에 며느님과 아이가 있고 험상궂은 남자 셋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인가요? 네, 불법 대부업체 깡패들이더군요. 며느님을 협박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게 한 겁니다. 어머님을 그 집으로 유인한 뒤에 돈을 뜯어내려 했던 거죠. 어머님이 강남에 집도 있고 재산도 좀 있다는 걸 알고 손자랑 며느리 인질로 삼으면 꼼짝없이 돈 내놓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민성이는요, 제 아들은 혹시 그 아이가 일을 저지른 건가요? 김영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충격받으시겠지만 사실대로 아셔야 합니다. 이 빚 5억입니다. 아드님 박민성 씨가 가상화폐, 코인 투자하다 실패해서 사채 끌어다 쓴 겁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5억이라니. 그리고 조사해보니 아드님은 3일 전에 이미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이랑 폐물 싹 다 들고 잠적했습니다. 휴대전화 끄고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다고요. 네. 돈은 안 갚고 현금 챙겨서 튀니까 약이 오른 사채업자들이 가족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현장 덮쳤을 때 놈들이 며느님한테 빨리 시어머니 오라고 닥달하던 중이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험한 꼴 날 뻔했습니다. 혈압이 치솟아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들놈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살 길 찾겠다고 아내와 어린 자식을 늑대 소굴에 던져놓고 도망을 치다니.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런 전화 받으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오시다가 같이 변을 당하시거든요. 그런데 신고부터 하시고 위치랑 상황까지 정확히 알려주셔서 저희가 바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널브러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온몸이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 추웠습니다. 제 기지와 판단력에 대한 안도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절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 후 혜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혜림이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쉰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성 씨가 1년 넘게 코인을 했대요. 처음엔 좀 따는가 싶더니 나중엔 다 날리고 저한테는 사업 자금이다, 친구 빚이다 거짓말하고 어머님께 돈 밀려오라고 시킨 거예요. 어머님이 아들 말이라면 끔찍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면 화 안 내고 주실 거라고 바보같이. 저는 그걸 믿고 혜림이는 오열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빌길래 이번만 넘기면 되겠지 하고 어머님 속였어요. 근데 그 돈 사업에 쓴 게 아니라 도박빚 메꾸는 데 쓴 거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 듣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론 지난 2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혜림이가 왜 그렇게 돈을 요구했는지, 왜 항상 쫓기듯 불안해했는지, 그 아이는 아들이라는 놈이 내세운 방패막이었던 겁니다. 혜림아, 저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가 다 뒤집어 쓴 거 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랑 준우,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라. 여기서 지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놈 없어도 나 있고 너 있고 준우 있다. 우린 살 수 있어. 혜림이는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혜림이와 준우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단팥죽을 내주었습니다. 준우야, 할미가 만든 거야. 달콤하고 맛있다. 아이가 그제야 경계를 풀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혜림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준우를 재우고 저는 깨진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유리금이 정확히 아들 민성이 얼굴을 가르고 지나갔더군요.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혜림이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혜림아, 민성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니? 혜림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이 잡으려면 시간 걸려. 하지만 제 발로 기어 나오게 하는 건 그놈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건드리면 돼.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민성이한테 문자 보내라. 어머님이 너무 놀라서 손자 안전이 걱정돼서 결국 강남 아파트 팔기로 했다고. 근데 매매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해. 네, 함정을 파시려는 거예요. 쥐새끼를 잡으려면 쥐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놔야지.
민성이는 지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엄마가 집 한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서 달려올 거다. 혜림이는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김 형사님께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습니다. 3일 뒤 경찰이 미리 잠복할 수 있는 한적한 카페로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3일 후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 두 분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셨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가운 물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시 30분 카페 문이 열리고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제 아들 박민성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꽤 쬐쬐해졌지만 그래도 꼴의 사장이라고 머리엔 기름을 바르고 비싼 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 혼자 있는 걸 보고는 안도와 탐욕이 섞인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들놈이 의자에 앉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라는 있었구나.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데 서류는 집 내놨어.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쏘아보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혜림이랑 준우, 깡패들한테 인질로 잡혀서 죽을 뻔했다. 넌 알고 있었니? 민성이가 흠칫하더군요. 네. 도박 빚 5억 때문에 처자식을 사지로 몰아넣고 엄마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압이냐? 아니 엄마,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계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집 안 판다. 땡전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민성이는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엄마가 오라며.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일당이 들이닥쳤습니다. 놈들도 돈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겁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놈들과 아들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순식간에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 아들은 바닥에 제압당해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저를 쳐다보는 아들에게 다가가 저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민성아, 네 빚은 네가 갚아라. 네 아버지 유산, 내 노후 자금 절대 건드리지 마라. 죗값 치르고 나와서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네 손으로 벌어서 갚아.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렇게 아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혜림이와 준우는 제 곁에 남았습니다. 텅 비었던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채워지니 사람 사는 집 같더군요. 혜림이는 옷가게 점원으로 취직해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죠. 한 달 뒤 아들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밤 혜림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민성 씨랑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혜림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날 밤 저희 버리고 도망갔을 때 제 마음도 같이 끝났어요. 준우한테 그런 무책임한 아빠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혜림이의 손을 꼭 잡고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위자료라고 생각 말고 받아라. 준우 교육비다. 네가 결정한 거니 내가 응원하마.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이혼해도 난 준우 할미다. 자주 놀러 오너라. 여기가 너희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혜림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부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출소하던 날 혜림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민성이는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는 혜림이가 처분해 제 돈 5천만 원을 갚으려 했지만 제가 준우 몫으로 거절했습니다. 혜림이는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나갔고 주말마다 준우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옵니다. 아들은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취직해 땀 흘려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가끔 문 앞에 과일 바구니만 두고 도망치듯 가곤 했죠. 그리고 오늘 제 66번째 생일날 혜림이와 준우가 고구마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준우가 직접 그린 그림을 내밀며 안겼습니다. 혜림이는 미역국을 끓이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민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다 혜림이와 마주친 민성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탁 위엔 케이크 2개가 놓였습니다. 하나는 혜림이가 사온 것, 하나는 아들이 사온 것.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였습니다. 밥을 먹고 아들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생신용돈이에요. 피땀 흘려번 돈 30만 원.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들의 갱생 의지를 보았으니까요. 아들은 혜림이에게도 양육비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 준우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때까지 정말 미안해.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혜림이도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 살지는 않지만 깨진 틈새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칩니다. 험한 꼴 다 봤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이런 날도 오네요.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